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요? 여기는 세계의 명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 각국 엘리트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한 교수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헤일 옥스퍼드 국제전략정치학부 석좌 교수. 영국 정보국 자문을 겸임하며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비공식 역량을 분석해온 인물입니다. 이날 그는 3년간 연구해온 강의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것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의 국방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전략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한국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망이고 프랑스에서 왔어요. 지금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라들, 문화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요. 그런데 어느 추운 화요일 아침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세계사회, 행동 글로벌 소셜, 비헤이비어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종이컵에 든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이며 긴장된 상태로 앉아 있었죠. 강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에서요. 다들 조용히 잡담을 나누며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침내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진지하고 집중한 표정이셨어요. 교수님은 바로 프로젝터를 켜시고 화면에 한 문장을 띄우셨습니다. 하루 만에 뭉치게 되는 유일한 나라 모두들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캐나다 친구인 에밀리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세계 정보기관들이 몰래 연구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나라도 아니고 가장 부유한 나라도 아니며 가장 강력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하나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대한민국 누군가 웃었어요. 아마 앞줄에 앉아있던 시끄러운 미국인 제이든 밀러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요? 그가 말했죠. 거기 K-팝 나오는 나라 아냐? 저도 살짝 눈썹을 치켜들었어요. 한국이라니? 물론 이름은 들어봤었죠. 한국 영화도 좋아했고 전자제품도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하나된 나라? 정말? 일본에서 온 타카하시가 팔짱을 끼더니 말했어요. 일본도 꽤 조직 잘 돼 있어요. 재난 대응도 잘하잖아요. 교수님은 그냥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일본은 규칙을 잘 따르죠. 미국은 시스템을 잘 만들고요.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데 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한국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두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CIA, MI6,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여러 정보기관들이 조용히 한 나라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령 없이 정부보다도 군대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며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결과는 하나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어떤 걸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 나라를 보는 눈, 아니 어쩌면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꾸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았어요. 갑자기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공책을 펼쳐 펜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작은 나라에 대한 비밀 말이에요.
하루 만에 뭉치게 되는 유일한 나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땐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곧 믿게 될 거였어요. 강의실 안에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께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셨고 큰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서울 시내거리 풍경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쇼핑도 하고 출근도 하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음악도 아니고 자동차 경적도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크고 긴박한 소리였어요.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었죠. 화면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진 경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음.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보통 그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뛰고 울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어요. 그냥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아무렇게나가 아니었어요. 흩어지지도 않았고 무질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이 차분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연습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연습한 적이 없었대요. 안내판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무엇을 하라는 방송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제 팔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촬영된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지시도 없었고 문자 알림도 없었고 군대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나이든 어르신을 부드럽게 이끌어드리고 있었고 학생 몇 명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밀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타카하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에도 지진 대응 매뉴얼이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일본은 시스템을 잘 따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아요. 매뉴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행동합니다. 그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득 모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굵고 거센 비가 쏟아졌고 행사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큰일이겠네. 여기서 혼란이 시작되겠지. 그런데 또 한 번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줄지어 퇴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배운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안내방송도 유도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드럽고 단순하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즉흥적 조화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때 앞줄에 있던 제이든 밀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본능입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저는 말없이 영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를 보는 것 같았죠. 친절하고 민첩하고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을 그냥 기술이 발달한 K-팝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나라엔 뭔가 더 있었어요. 진짜 무언가가요.
강한 어떤 것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도 콘서트장도 아니었어요. 해변이었죠. 2007년 대한민국 태안입니다.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파도가 모래사장 위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바닷물 위에는 검은 기름이 떠 있었는데 끈적하고 무거워 보였고 마치 타르 같았어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타는 듯한 시큼하고 독한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한 선박에서 바다로 대규모 기름이 유출되었던 겁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닷속 생물들, 새들,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확대되었어요.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으며, 정부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노인분들, 주부들, 대학생들,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 고무장갑을 낀 어린아이들까지요. 어떤 60대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는 제 바다예요. 제 손주들이 여기서 수영하거든요. 또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분들은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고 양동이로 기름을 퍼냈어요. 어떤 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었는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얼굴에 기름이 묻은 채로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이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건 정부가 조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것도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습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냥 왔습니다.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 저도 예전에 책에서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당장 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기부센터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결혼 반지, 갑오로 내려온 팔찌, 금메달을 들고 있었죠. 어떤 여성은 조그만 금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 나라가 더 필요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내놓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강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 시끄럽던 제이든 밀러조차 농담을 멈췄고 옆에 있던 에밀리는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봤던 콘서트, 지진, 폭우, 그리고 지금 이 장면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지시 없음, 지도자 없음. 그저 행동. 그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타카하시가 다시 말했어요. 일본에도 재난 대응 계획이 잘 마련돼 있어요. 훈련도 많이 하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획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누가 옳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옳다고 느끼고 행동해요. 함께 하나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세상의 구조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지도자와 시스템, 규칙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힘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힘, 유니폼이 없어도 강한 힘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강한 힘이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 여학생이 침대 끝에 앉아 운동화를 묶고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7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늦었네.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 소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인도로 나선 그녀는 왼쪽, 오른쪽을 빠르게 둘러봤어요.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었죠. 그때 경찰 오토바이가 그녀 곁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경찰관이 손짓을 했고 소녀는 곧장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를 가르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무슨 상황이야? 제이든 밀러가 물었어요.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영상을 계속 봤어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인사를 하고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올림픽 같기도 하고 작별 인사하는 파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빵빵거리는 차 소리도 없고 버스도 막히지 않았어요. 도로가 아주 한산했죠. 시험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활주로에 멈춰 있는 비행기들이 나왔습니다. 비행기도 멈춰요? 에밀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영어 듣기 시험 시간 동안 국내 모든 항공편이 30분 동안 중단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이 출근 시간 배차를 늦추고 있었고 회사들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었죠. 그냥 시험 하나 때문에요? 타카하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모두의 성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처벌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 줄을 서서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이렇게 적힌 피켓들이 있었죠.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우린 널 믿어.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저도 울컥했어요. 시험 전날 고3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후배 학생들이 두 무릎을 꿇고 전통적인 큰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깊은 인사였죠. 그 순간은 아주 조용했어요. 환호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저 존중이 있었죠. 제이든 밀러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해. 저도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에서도요. 그때 교수님께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말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멈추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에게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바쁜 삶을 잠시 멈춰줄 수 있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행동했죠. 함께 하나로. 그날 이후로 저는 시험이라는 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험은 공동체 행사였어요. 현수막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조용함과 공간 그리고 응원으로 나라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건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름 범벅이 된 해변을 청소하던 사람들, 자신의 금을 내놓던 사람들,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 온 나라가 멈추던 날까지 왜일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께서 우리 생각을 읽으신 것처럼 그는 영상을 멈추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 제목이 나타났죠. 생존의 DNA. 숨겨진 한국의 역사.
이어서 나온 건 지도였어요. 한국이 가운데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작아 보였어요. 정말 작게요. 5,000년 동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꼴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나 침략이라니. 그걸 프랑스에 대입해봤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나라가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겠죠. 화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타오르는 집들, 등에 보따리를 짊어진 가족들, 텐트 아래서 공부하는 아이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전쟁이 이어졌죠. 끝없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컬러 영상이 나왔어요. 한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마을을 재건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홍수 뒤에 교실을 청소하는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592년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장면이 나왔어요. 농부들과 상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의병이라고 불렸어요. 정식 군대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 싸우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적도 없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흑백 영상이 나왔어요. 한 선생님이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지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듣고 쓰고 배우고 있었죠.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믿었거든요. 우리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다음 영상에서는 2008년 서울의 홍수 장면이 나왔어요. 거리들이 물에 잠겨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여성은 낯선 이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네고 있었고, 택시기사는 옥상에 고립된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주고 있었어요. 계획도 명령도 없었어요. 그냥 행동이 있었죠. 저는 목이 꽉 메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왜 도와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울까?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건 기억 속에, 그리고 피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제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규칙 때문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그 말 맞았어요. 한국이 강해진 이유는 크거나 부자여서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졌던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야기였어요. 서로를 위해 언제나 일어섰던 사람들의,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함께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속삭이지 않았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시끄럽던 제이든 밀러조차 이제는 말이 없었죠. 에드워드 헤일 교수님이 다시 클릭하셨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떴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무기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이 나토의 네이티오의 보고서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굵고 선명한 글자가 보였어요. 대한민국은 강제력이 없이도 48시간 이내에 전국 단위 동원이 가능한 유일한 민주국가다. 동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원? 그게 무슨 뜻이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 팀처럼, 한 나라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클릭하셨어요.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제가 아는 공식 마크가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의 반응 속도는 대부분의 군사작전보다 빠르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요. 일반 시민들이 군대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2019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산에서 산불이 났던 영상이었어요. 불길은 아주 빠르게 번졌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나타났어요. 양동이, 담요, 식량을 들고서요. 소방관들을 도왔고 자기 차로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밥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왔어요. 그 다음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만약 한국 경제가 갑자기 멈춘다면 무역도 끊기고 인터넷도 끊기고 외부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컴퓨터 모델이었죠. 24시간 이내 식품 배송 경로가 재조정됨 48시간 이내 공장이 긴급 물자 생산 체제로 전환됨 72시간 이내 지역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물자 공유 시작.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나라들은 몇 주는 걸릴 텐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움직입니다. 함께 하나로.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꿨어요. 옷 만드는 회사는 의료용 가운을 만들기 시작했죠.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뉴스 클립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장 사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뇌를 가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뇌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교수님은 살짝 웃으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됨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힘,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필요를 느끼는 힘. 그리고 교수님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라고 생각하죠. 강의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매운 음식이 있는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믿기에 함께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고 움직였어요. 함께 하나로.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의실에 앉아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며 낯선 이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존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나라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까요? 혼란에 빠지고 다투고 책임을 미룰까요? 아니면 그들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을까요? 명령 없이도 움직이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함께 행동하는 그 놀라운 일체감.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조용한 강의실, 화면이 꺼지고 암전이 된 그 순간에 저는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이 얼마나 고결해질 수 있는지, 한 민족이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를 위해 일어섰고 아무 대가 없이도 한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건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진심으로 바라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하나처럼 함께.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